문정권의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방송, 신문에서 문정부의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번 정부나 우리 사회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지금 경제학자들과 경제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최근에 미국의 주택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 것을 완전히 두 손을 벌려서 환호하는 단계입니다. 전년 대비 미국의 주택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1월, 2월, 3월까지 지난해보다 10%에서 20% 주택 거래량이 많아졌었죠. 그래서 경기가 계속 좋았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달 하순부터 치솟았으니까 그때부터 4월달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35%로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4월 중순서부터 치솟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 7월 달에는 20% 전년 대비 20%로 단독주택의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미국의 재무장관 문우신 장관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가 V자로 반등할 수 있는 좋은 증거다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동산도 하나의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분야하고 국민들이 집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런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환영하는 반면에 우리는 주택 거래가 활발하면서 가격 조건 변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보면 새로운 신규 주택 거래량인데요. 보시면 연간 단위로 몇 채나 거래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1000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6월 달은 77만 6천 채의 단독주택이 미국에서 거래된 거로 해서 4월 달에 비해서 얼마나 급증을 하고 있고요. 6월 달이 5월 달에 비해서 무려 13.8%나 신규 주택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 회복을 하는데 견인차 역할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상당히 부진하고 축소 위주로 가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다 때려 맞고 이걸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신분열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값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거래를 막는 짓 이런 것들은 특히 경기가 침체할 때 얼마나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보시면 소위 중위값 거래되는 주택 가격이 2020년 1사분기에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불 이상의 집들이 많이 거래가 돼서 상당히 비싼 집들, 고급 주택이 거래가 먼저 불경기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이 그래프를 어느 발표에서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파란색이 뉴욕의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그리고 까만색이 한국의 서울 강남 지역의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가격 지수입니다. 뉴욕의 가격 지수, 한국 저거는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매매된 가격 지수입니다. 이걸 보시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어떤 정권이 어떻게 주택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부자들이 모여 사는 선호되는 뉴욕의 주택 가격이나 서울의 강남의 주택 가격이 거의 유사하게 지금 86년서부터 2020년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면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그래프입니다. 이걸 제가 1986년 1월 1일을 100으로 놓고 각각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서울의 강남 집값이고 빨간 게 뉴욕의 가격입니다. 2005년서부터 2005, 6년서부터 강남의 집값의 상승 속도가
뉴욕보다는 빠르게 진행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0 중간에 2009년 10년에 그 모기지에 의한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미국의 부동산의 장기간 침체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내부의 정부들의 정책 실패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의 화폐량 유동성에 따라서 그 부자들이 선호하는 대도시의 집값은 거의 유사하게 간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즉 서울의 집값은 우리 정부의 영향력 외에도 많이 다른 영향이 미치고 있다. 글로벌하게 자금이 넘치면 지금 한국에도 서울의 강남의 집값에 개인들을 통제하고 나니까 사모펀드가 많이 사게 되고, 거기에 또 외국인들이 와서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에도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국의 양적 완화보다도 영국 경제에 미국의 양적 완화가 끼친 영향이 더 크다. 즉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넘치는 와중에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만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그럼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거냐, 미국 전체가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뉴욕하고 강남을 보니까 이런 거고요. 서울만 봐도 뉴욕시 전체하고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거의 이제 유사해지죠. 근데 강남은 부자들이 선호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집값이 경제나 불안 심리에 의해서만도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걸 보시면, 왼쪽이 홍콩 도심의 부동산 거래 지수입니다. 5월 말에 홍콩 보안법이 발표되고 나서 약간의 충격은 있었지만 큰 충격 없이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5월 달에 조금 그래서 6월 달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중국의 주택 거래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거래량으로 봐도 홍콩도 큰 변화가 없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간의 주택 거래를 보시면요, 맨 위에가 기존 주택의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공급량입니다. 미국의 주택이 어떻게 되냐면 2008년부터 시작한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의 판매가 완만하게 늘고 있고, 그런데 판매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2006년의 피크에 비하면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공급도 바로 그 금융위기 이 중에 콘도하고 개인주택,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개인주택인데요. 빨간 게 이제 개인주택이고 파란 게 콘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먼트의 공급이 계속 줄어서 낮은 상태로 유지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서 그 공급량이 늘고 주택 공급이 불황기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유동성 확장의 영향이 크다 하는 거고요. 미국의 주택을 얼마나 쉽게 살 수 있느냐, 저 수치가 이제 낮아야 싸게 사는 거고요. 높으면은 이제 사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포짓 인덱스가 낮아져 왔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갈수록 소득에 비해서 높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을 왜 이렇게 많이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주택이 활발화됐냐 하는 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출 이자가 1972년 이래로 50년, 그러니까 거의 반백년 만에 최저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0년 확정금리의 대출 이자가 3.29%로 내려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급격히 내려가서 금년 최근에는 3% 미만으로 평균 고정금리가 30년 대출의 장기 대출이자의 고정금리가 3%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98%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대출 이자가 되죠.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바로 좋은 직업이 있고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빨간색은, 왼쪽에 빨간색이 이제 기존 주택의 거래량이고요. 파란색은 신규 주택의 거래량입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저게 지금 신규 주택의 거래가 기존 주택하고의 거래에서 많이 격차가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규 주택이 많이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택이 지어지지 않은 격차만큼이 되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이 신규 주택 가격이고 빨간색이 기존 주택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의 가격이 기존 주택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 공급 부족이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택 가격이 서울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은 바로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계분화나 신혼부부들이 살 만한 작은 주택 또는 이런 것들이 특히 강남에 이번 정부가 자율구 없애고 하면서 강남 8학군의 수요를 진작시켜 놓고 공급은 못하게 해서 이번 정권이 이전 정부에 대해서 서울시에 주택 공급을 급속히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그것이 이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을 급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장기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 새로운 집이 공급되는 게 2008년에 비해서 미국에서 워낙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택 구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건국대의 부동산학과에 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산한 걸 제가 빌려온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2012년간에 투자 대상에서 주식에다 투자했으면 평균 수익률이 274%가 10년간에요. 채권은 52%, 예금은 48.7%, 금은 325.8%, 부동산은 33.5%고요. 석유에 투자했으면 212.8%입니다. 물가 성장률은 35.9%고요. 경제 성장률은 42.7%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만 보면 경제 성장률보다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낮고 물가 성장률보다도 낮습니다. 물론 주식, 채권, 예금에 비해서도 수익률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여기서 주식, 채권, 예금, 금, 원유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낮은 게 주택입니다. 83년에서 2012년까지 30년까지를 봐도 똑같습니다. 물가 성장률이 그동안 236.6%인데 부동산은 161.7%밖에 안 올라갔고요. 경제 성장률 552.2% 올라가는 동안에 부동산은 161.7%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2000년 초에 사놨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겠죠. 즉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주식 몇 개를 보고 주식시장 전체의 투자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중에서 급성장해서 물가 성장이나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은 강남, 서울, 부산의 일부 지역에 아주 국한된 거라는 거죠. 평균 투자 수익률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가장 낮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왜 그렇게 불안이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요. 여기 보시면 OECD에 2015년 기준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2019년 말의 가격을 보면 그 기간에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 나라는 이탈리아하고 에스토니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의 부동산 가격이 2015년 가격보다 5%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극히 일부 강남이나 서울, 부산의 극히 일부 지역에 한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다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상당히 특이한데요. 이 주택 가격이 특히 우리나라의 임대료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월등히 쌉니다. 그래서 서울의 생활비는 뉴욕에 비해서 18.77%밖에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 차이도 안 나는데 주택 임대료는 뉴욕에 비해서 71.32%나 낮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라고 하는 이자를 내지 않는 임대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임대료도 높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정부가 전세자금을 특혜금융을 주기 때문에 그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받아서 전세를 내면 월세를 은행 이자 특혜금융의 이자율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대료가 무지무지하게 싼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임대 수입이 얼마나 수익률을 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그로스 렌탈 일드라고 그러거든요.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이죠. 보시면 여기 여러 도시가 있는데요. 대만의 타이베이가 1.12%입니다. 근데 서울이 1.3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연 수익이 주택 가격에 비해서 임대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월 임대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투자에 대해서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은행 이자율에 준하는 수익밖에 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특이한 나라고요. 북경도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가격에 비해서 임대료가 싸니까 이런 나라들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높고 공급은 많아서 임대료가 싼 나라들은 사실은 수익률이 무지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장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로스 일드이기 때문에요.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매년 또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할 때 구매 가격 외에도 공인 중개 수수료 또는 등록세 등 온갖 부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 비용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아주 낮은 재산 투자다. 그래서 서울에서 또는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는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 소득을 기대하지 않으면 투자 수익률이 형편없는, 그러니까 돈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사서 팔을 때 오는 자산 소득 외에는 아주 수익률이 낮은 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집을 사기가 어려운 걸까를 보면 다른 도시하고 좀 국가별로 비교를 하면요. 한국은 주택 가격이 국민 소득에 대해서 몇 %냐 하는 거를 따져가지고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라고 합니다. 인컴 레이쇼가 높으면 가격이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이 집 사기에 여기 비교 대상 국가 중에 전 세계에서 16번째 집 사기가 그 가격이 높은 그런 게 되고요. 오른쪽에 그 어포더블 인덱스라고 하는 게 30년 대출을 받았을 때 거기서 드는 비용하고 소득하고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지고 재는 겁니다. 그래서 어포더블 인덱스가 낮으면 집 사기가 어려운 거고 높으면 집 사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홍콩이나 스리랑카, 필리핀, 중국,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가 다 우리보다 집 사기가 더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대개는 이 보시면 빨간색 쪽으로 갈 때가 어포더블 인덱스가 낮은 거고요. 파란색으로 갔을 때가 높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게 아니라 중간 정도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들은 대부분 집값이 싸죠. 그래서 중동이나 동유럽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노르딕 컨트리 이런 데는 땅은 넓은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집값이 싸죠. 그래서 인구 밀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신 거고 도시별로 보면 서울이 도시별로 다른 나라 도시를 보면 한 64번째로 집 사기가 어려운 순서로 해서 우리보다도 집 사기가 어려운 도시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 전체적으로 집값은 싼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을 비롯해서 전국의 집값을 막 올리는 것은 다
다분히 지금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부자들이 좋아하는 일부 도시에는 집값이 빨리 올라가지만 나머지는 잘 안 올라가죠. 그것은 지금 유동성 공급이 많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집을 많이 사게 되고, 집의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이거를 당연한 현상을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대출을 못하게 하고 여기저기에 규제를 마구 남발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안 사면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라고 하는 패닉 바잉을 유도하면서 강남 집값이 일부 올라간 게 다른 집값으로 다 전이하게 만드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포더블 인덱스에 보면 다 이제 제일 집 사기 쉬운 나라들 도시를 보면 되게 미국입니다. 저기 보면 멤피스라든지 디트로이트 이런 데가 보면 어포더블 인덱스가 10이 넘어가가지고 3 이상만 돼도 되게 쉽게 산다는 건데요. 그런 반면에 이제 뉴욕은 1.34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극심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하고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부자들이 모이는 도시하고 그렇지 않은 도시하고의 극심한 격차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사실은 서울하고 특히 강남하고 다른 데하고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데, 이거 자체를 자연스러운 현상, 어느 나라나 부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밀집 그런 일부 지역의 집값은 대단히 비싸고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면서 온 국토의 집값을 패닉 바잉을 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집값의 상승은 공급 부족하고 정책 실패,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유동성 버블이 동시에 가져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힘으로 이 유동성에 의한 버블에 의한 거를 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도만 가지고 서울 집값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규제를 가하고 1가구 2주택 이런 식으로 하면 법인을 통한 외국인들이 와서 사게 되고,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2주택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집값에 대한 투자는 이 집값이 올라가서 팔아서 자본 수익이 없으면 아주 수익률이 낮은 투자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극도로 낮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택 문제를 얘기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저소득층이 가서 살 임대를 하거나 원룸이거나 뭐 이런 공공주택의 주택 부족의 문제냐, 즉 우리나라에 홈리스 길거리 노숙자가 많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정부도 매일 얘기하지만 주택 개수로는 부족한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원하는 지역이 원하는 지역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시작되는 것은 이것으로 의한 과도한 가계부채가 나중에 부채를 못 갚아서 은행들의 부실로 가고, 그래서 금융시장 불안이 되느냐, 즉 미국과 같은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고 은행 부실화로 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도 한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워낙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주택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온 국민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없을 거라고 하는 불안감을 정부가 부추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도 못 받게 하고 거래도 못 일어나고 거기다 어마어마한 규제를 계속 만들어서 하고, 그런데 공급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수요 공급을 조절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수요는 때려잡을 수가 있는데요, 공급을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에 해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5년 단임 정부고 지금 2년 남은 지금 22번째 정책 중에 공급 정책이 지금에서야 거론이 됩니다. 지금 그 거론마저도 정부가 불쑥불쑥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내지르는 정책은 실제는 그린벨트만 해도 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재개발의 승인도 구청장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공급책이라고 내놓는 거에 대해서 그 지금 당장 수요하고 그 공급에 대한 기대가
워낙 시차가 많고 그거에 대한 신뢰성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시장이나 구청장이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 집 마련 기회의 박탈 또는 다른 사람들은 강남에다 집을 사서 높은 수익을 내는데 재산이 늘어나는 나는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박탈감이 가져오는 현상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 주택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는 되게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집이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당장 임대나 공공주택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진짜 정부가 걱정하는 주택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또는 한국의 임대료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 낮은 임대료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나라고, OECD 평균에서도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에 쓰는 비용이 가장 낮은 나라로 한국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은 돈 버는데 나는 왜 못 보게 하느냐 하는 거 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개입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 불안 심리를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토로 지금 확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주택 문제의 그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많은 문제들은 지금 극도로 이제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문제화 됐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해야 된다는 추미애의 말도 안 되는 금구분리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시 그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경제가 곤두박치고 있는 중국에 마저도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토지를 아예 소유할 수 없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북한, 다 수요가 넘치는 곳에는 가격 인상이 심하고 보통 사람의 임금으로 살 수 없는 주택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권과 상관없이 글로벌 유동성의 팽창이 오면 부자들이 선호하는 소수 지역의 비싼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정부가 무슨 그 공산주의를 하기 전에 공시지가대로 가격도 정부가 결정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 정부 또는 우리나라의 힘으로 다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 주택가격과 서울 강남의 주택가격 변화 그래프를 보여드린 것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글로벌이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도 조금은 이성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